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찾아오는 변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국회에서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결국에는 일단은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뭐 한 2주 전에 한번 하려다가 표결을 하려다가 미뤄졌는데 2주 정도 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시장의 변화를 불러올지 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 상법 개정안 통과와 시행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편 재계에서는 이거 너무 위험하다, 우려스럽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네. 이제 크게 세 줄기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상법 382조 3항이 어떻게 되냐면 이사들은 뭔가를 의결할 때 보통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진다를 요 문구를 회사 및 주주, 이 딱 주주라는 이 단어 하나를 추가시키는 게 한긴 게 굉장히 큰 변화다. 네네. 이게 한 줄기가 있고 이번에 통과는 안 됐는데 사실은 재계에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감사위원 분리선출하고 집중투표제. 네. 재계에서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사실 이게 지배구 측면에서 훨씬 민감합니다. 그건 좀 설명드리겠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전자투표제에 대해서도 같이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 회사 및 주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느냐? 네.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네. 한 7, 8년 전에 그 삼성동 부지를 10조 원 이상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한전 부지를 샀죠. 네. 그때 매입한 기업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이렇게 해서 돈을 네네. 내서 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저 상법이 지금과 같이였다면 과연 이사들이 그걸 의결을 했을까? 아, 그렇죠. 네. 각 기업마다 한 3, 4조 정도 돈이 나가는데 네네. 그때 볼보 자동차가요. 네. 중국 인수를 할 때 2조 안팎이었어요. 아, 그러게요. 한 자, 그러면 회사를 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 돈을 주고 땅을 샀을까? 하는 게 좋았을까? 그렇죠. 볼보 자동차를 인수하는 게 좋았을까? 새로운 M&A를 해서 그렇죠.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서 말하는 회사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은 회사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오너 기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오너일가. 오너의 이익에 합한 결정을 하는 거를 사실 막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상법 개정의 본질은 저기서 말하는 회사가 진짜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회사가 대부분 오너 중심 회사 말하니까 대기업이 오너일가. 오너 체제니까. 이익에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걸 만들자는 게 이 법안의 본질입니다. 네. 또 이제 최근의 사건을 보면 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 상법 개정이 그 이전에 통과되어서 적용되었다면 무죄받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도 보면 그 판사가 판시한 내용들을 보면 네네. 그런 내용이 형법상의 문구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준 거예요. 아, 예. 예, 무죄를 준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단순하게 회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었을 때 이제 일어날 일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주주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 이제 가슴 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쪼개기 상장, 네. 그렇죠. 중복 상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면에서 민감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주 충실 의무,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 이 주주의 한 단어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 추진하고 통과시킨 야당,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에 이 상법 개정을 해서 주주의 의무, 주주 이익에 충실을 한 그런 경영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고 이게 시장도
투명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요 논점은 사실은 두 가지 갈래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적 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본시장의 논점이 있어요. 그럼 전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400만에서 1,400만으로 1,000만이 늘었어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 늘어난 이 투자자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특히나 이 늘어난 숫자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MZ세대가 주축입니다. 그렇죠.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MZ세대의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밖에 없는데 총선 전에 나타난 게 밸류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윤 정부가 지지난해 11월 달에 그러니까 총선 5개월 전에 밸류업이라는 걸 걸고 나오면서 사실은 먼저 불을 붙였어요. 이걸 기억해 보면 당시 지지난해 2023년 11월 달에 밸류업을 들고 나오면서 12월 1월 달에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상법 개정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해야 저도 된다. 기억납니다. 네. 네. 주주들이 환호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지금도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여당이나 기업체에서 저기서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정치 이번에도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야당도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인데 그렇죠. 대선에서 이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아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에 관련해서 한번 네네. 보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냐 이런 거죠. 지금 뭐 여기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서학개미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네네. 실제 서학개미로 더 많이 가고 있고. 그렇죠. 그 국내 국장에는 왜 안 오시느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최소한 우리는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데 페어플레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 요구하는 게 우리 페어플레이 하게 해줘. 왜 내 돈을 투자했는데 특정한 사람들 위주로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주면 국내 자본시장이 조금 더 호황이 되고 좀 들어오지 않을까? 최소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줘의 관점이 자본시장의 논점이고. 네. 세 번째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자본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의 흐름은 크게 세 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냐면 1970년 이전입니다. 이때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자본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미국의 원조 자본이나 국가 자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죠. 네. 태동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역사는 자본의 흐름으로 봐야 돼요. 네네. 그때는 기업들이 누구의 눈치를 받겠어요? 정부의 눈치. 전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전주가 정부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벌 기업들의 혼맥도를 보면 정확해요. 그렇죠. 예. 그쵸. 대부분 정관계 인사와 혼맥을 맺습니다. 그쵸. 정치인의 자녀와 그리고 기업과 정관 로비도 굉장히 셌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자본이 구성됐는데 70년 이후에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정확하게는 90년대 중반 IMF 직전까지 이제 자본의 힘이 정부의 힘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혼맥도 연관할 필요가 없고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자본을 스스로 조달했어요. 그게 이제 순환 출자 네. 그리고 상호 출자 이런 개념으로 내가 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딴 데 돈 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돈이 있으니까 내 자본 투입해서 하면 그쵸. 돼요.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롯데그룹이 대표적이었어요. 네네. 자본이 많을 때는 굳이 IPO에서 자본시장에 돈을 필요가 없었어요. 요 시기가 스테이지 2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고 스스로 돈으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성장이 막 됐으니까. 그러다가 서브프라임이 딱 지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이제는 자본시장의 돈을 빌리지 않으면 사업을 확장이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자본의 주체가 자본시장에서 돈을 공급받아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주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본시장은 별거 없습니다. 이게 전주가 중심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전주를 대해줘야 되고 전주의 의견을 받아들여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당신 돈을 썼는데 나 당신의 의견 듣고 싶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의 자본 상법이었던 그쵸, 거예요. 그쵸. 이건 바뀐 건 뭐냐면 네가 난 돈 빌려줬으니까 네 의견 들어줄게. 그쵸. 이게 상법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갈래가 있죠. 네. 정치적 갈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의 공평한 대한 관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큰 자본의 흐름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이미 이렇게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대로입니다. 주주 충실 의무 이런 걸 하기 싫으면 두 번째 스테이지처럼 상장하지 말고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면 돼요. 알아서 자본을 충당하고 네. 아니면 은행 대출 받아서 사업을 그렇죠. 하면 되는 건데 왜 주주 이렇게 주식 상장해서 주주들의 돈을 받은 다음에 그게 주주들의 돈이 들어간 건데 왜 자기 돈처럼 쓰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틀 전에 그 LS 그룹의 회장이 네, 그렇습니다. 말을 해서 큰 네. 파문이 일었죠. 파장이 일었어.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네네. 아니 이제 그 구회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투자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중국 상장 싫으면 그러면 말 그대로 말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상장 안 해야 된다. 그쵸. 상장을 네. 왜 하시냐? 네. 자본시장에 돈을 빌리지 말아야지. 그렇죠. 자기 돈으로 하세요. 네. 근데 자본시장에 돈을 빌리고 싶고 경영을 예전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아직도 뭐 자본시장이 봉건적이다, 뭐 자극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금은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의 돈을 받아서 쓰고 싶어하고 이게 이해 상충된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시장을 투자하는 게 맞나? 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해외 시장에 많이 투자를 그리고 하게 이제 된 이 상법이 개정되면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 자본시장이 크게 글로벌하게 보면 네. 독일, 일본식 자본시장이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식 자본시장이 네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간한 위치예요. 음, 그러니까 독일, 일본의 자본시장의 역사는 사실 은행 중심이었어요. 네네. 은행이 중심이 돼서 기업들이 뭐 할 거 있으면 투자를 해주고 네네. 돈을 빌려주고 이게 중심이었어요. 지금도 일본 기업들은 일본의 5대 은행, 뭐 미주호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이 상당한 주주로 돼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주주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일본은 이제 자본시장 상장시장이 조금 더 커졌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 자본 조달을 국가에서 하다가 은행이 사실 국가죠. 그렇죠. 당시는 국가에서 은행 주고 돈 빌려줘, 돈 빌려 말 네네네, 이거 그쵸. 컨트롤 했으니까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식 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는 요 하이브리드 같은 구간인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주들이 돈을 투자하면서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뭐가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행 중심 자본주의가 좋으냐, 이 자본시장에서 흐름은 좋으냐. 혁신 기업은 후자에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투기지만 이 자본시장의 욕심이 뭐냐면 은행은 기껏해야 이자밖에 못 받잖아요. 우리 근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자 수익 받으려고 주식 투자 하십니까? 아니죠. 더 많이 벌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위험스러운 곳에 조금 더 발전성이 있고 포텐셜이 강한 곳 투자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게끔 물꼬를 열어준 게 자본시장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도입했으면, 이걸 우리가 선택했으면 네. 이 돈을 넣은 전주들의 권익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법이 개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기업에 이 기업이 은행 쪽 대출이 많은지 자본시장 쪽에 의존도가 많은지 또 보시는 게 네. 중요한 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네. 이 기업의 은행 대출이 이만큼 그쵸. 있는 주주들이 누군가를 보는 주주들을 거죠. 예. 주주들의 비율 주주들에서 보는 자본시장의 돈을 더 많이 가져오면 이 기업은 자본시장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자기 투자하는 종목에 좀 보는 팁입니다. 네, 노하우까지 저희가 어쨌든 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대주주 구성이 누군지는 뭐 기본적으로 보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안이 진짜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늘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 막 분할 상장을 한다거나 쪼개기 상장을 한다거나. 뭐 오늘 삼성 SDI도 장전에 갑자기 유증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 이런 것들 뜬금없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유상증자 그러면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손해를 보고 물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좀 줄어들까? 이게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줄어들 겁니다. 그래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같은 쪼개기 상장, 네. 중복 상장은 이제 아마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음. 굉장히 이제 법적 투쟁을 할 것이고 지금도 뭐 여러 곳에서 법적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도 그 티웨이 항공 인수한 대명 선호그룹에서 보면 다 인수는 긴여권은 가져왔지만 지금 가져오자마자 유상증자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쵸. 자기들 거 희석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제 브레이크 걸릴 거고요. 가장 큰 건 쪼개기 상장 당연히 걸리겠죠. 쪼개기 상장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그 기업 보고 투자했는데 그렇죠. 기업 가치가 떨어지니까 알맹이 쏙 빼고. 중복 상장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네네. 중복 상장은 뭐냐면 이제 이건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의 역사가 달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할 때는 정부 자본이나 자기들 자본 가지고 시작하다 그쵸. 보니까 계열사를 많이 둘 수밖에 없었어요. 다 내 돈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글로벌로 가거나 좀 더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중복 상장론은 조금 다르긴 한데 기업 역사가 달라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의 의견도 저희가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나 소액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이 펼쳐질 텐데 이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소송이 막 빗발칠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이라든지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삼성 SDI가 유증했는데 뭐 새로운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 더 라인 투자하고 막 이러겠다. 물론 뭐 그게 합당하다라면 개인 투자자들도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소송들이 막 빗발칠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 소액주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는 그런 도전도 이걸 싹을 자르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 이런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최소한 시장의 합리성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투자자들이 네. 얼토당토하는 것에 소송을 걸겠냐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할 때는 최소한의 그 기업의 미래를 보고 그렇죠. 막말로 이야기해서 다들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사고를 저는 무시한 주장이라 봐요. 아, 그런 반대 주장이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네네. 이제 여당이나 재계에서는 표 한 주 갖고 있는 사람도 소송 걸 수 있지 않느냐? 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 5만 원대 한 주 사고 네. 소송비 한 1,000만 원 들여 소송할까요? 그렇죠. 예. 네. 그걸 지키겠다고?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시장 판단에 좀 저는 얘기를 해봐야 된다. 모든 게 소송 걸지 않을 거다. 그쵸. 그러니까 얼토당토한 것에 소송 걸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브레이크가 뭐냐면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약간 리스크가 있고 장기적인 투자 해야죠. 네. 그러면 주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쵸. 이 상법이 만약에 적용되고 나면 IR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친절하게 주주들에게 설명할 것이고 기업들은 더 친절하게 주주들에게 안내할 것이다. 저는 좋은 거라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예. 주주들이 투자할 때 생터집 잡고 저는 소송 걷잖아요. 그쵸. 대신 지금처럼 배임 횡령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소송 그래야죠. 그쵸. 예, 네. 소송 그래야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또 하나 이제 우려가 해외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도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이 세 갈래 중에 뺀 게 뭐냐면 감사위원 분리선출하고 집중투표제는 뺀 거예요. 이제 만약에 감사위원 분리선출하고 집중투표제가 통과됐다면 이건 네. 사실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3%를 적용돼요. 네. 내가 대주주인데 40%를 가지고 있어. 근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뭐냐면 감사위원을 여러 명 두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할 때는 3%의 룰이 적용돼요. 내가 40%를 가지고 있고 50%를 가지고 있고 3%밖에 행사를 못 해. 그다가 집중투표제까지 같이 이게 폐허로 같이 통과됐어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A, B, C, D 네 분이에요.
그럼 3%를 갖고 있는 40%를 갖고 있더라도 3%밖에 안 되기 때니까 3% 나는 12%밖에 행사를 못해. 그런데 만약에 한 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가 네. 네 곳이 모였어. 그럼 20%죠. 그렇죠. 그 여기도 3%를 제공되지만 3% 되니까 12, 48%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사율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재계가 더 민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안에서 요거는 뺐습니다. 그건 뺐나요? 네. 그러니까 재계에서 우려하는 정도는 첫 번째는 정리하면 재계에서 우려할 만큼 시장은 비합리적이지 않다. 기관 투자자나 해외 투기 자본이 균형권 위협 사례는 그래서 그 부분의 리스크를 제외했다. 그건 제외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실제 시행을 해보면 예상보다 저는 그렇게 소송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잘 돼서 나도 돈 벌고 싶으니까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사사건건 소송을 걸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을 평가절하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과대평가한 듭니다. 거죠. 예. 아, 과대평가인가요? 반대적으로?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IR 쪽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성장이나 발전이 많을 것이다. 저도 이제 그런 게 공감이 되는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IR하고 뭐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하면은 자세하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거기서 뭐 디베이트가 일어나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료를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내놓는 거 보면. 형식적 IR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뻔한 이야기 써놓고. 그나마도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형식도 좋아진 그쵸,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사실은 개인 투자를 왕무시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IR 쪽으로도 어쨌든 그러면서 기업들도 개인 투자자 소액주주들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나 논리나 그런 계획들을 공개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지금 뭐 여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거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다시 재표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음 회기 넘겨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제 F4 중에 네.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은 F4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네네. 권한대행이신데 금감원장은 지금 찬성 쪽이에요. 네, 이복형 금감원장이 어제 깜짝 이복현 발언을 했습니다. 금감원장은 내가 말리겠다. 직을 질고 말리겠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금감원에서는 저는 그 발언은 맞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이 시장 금융이나 금감원의 역할은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시장 질서를 충분히 도움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시장법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대체 불가능하다 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두 가지 약점이 있는데 네. 자본시장법은 핀셋 규제를 하게 되면 사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후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건 풍선 효과를 발휘해요. 편법이 생깁니다. 아, 또 중요한 문제는 상법은 전 법인에 해당되고 네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만 기업에만. 해당돼요. 그쵸.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많은 기업 오너가 있는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긴권 승계를 하려면 비상장사를 활용합니다. 그렇죠. 네. 그죠? 자, 비상장사는 해당이 안 돼요. 거기에 약간의 허점이 있군요. 긴권권 승계 이런 비상장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 허점이 생깁니다. 뭐 합병 분할을 통해서 보통 긴권 승계를 많이 하는데 그쵸. 비상장사가 끼어 있으면 이번 대표적인 예로 SK그룹의 SK이노베이션과 SK ENS 합병, ENS 비상장사예요. 이런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어떤 질서나 이 기울어진 농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법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통과됐고 거부권 행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시점이 아주 애매한 게 다음 주가 어쨌든 탄핵 인용이나 그렇죠. 뭐 기각이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쵸.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네. 현 정부에서 기각할 수 있는 명분이나 힘이 별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법이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거기다가 이복형 금감원장조차 찬성 의기를 펴고 있으니 네. 저는 거부권 행사하기는 만만치 않다.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뭐 시청자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상법이 뭐 바뀌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박주균 대표님이 잘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실제로 적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분석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박주균 대표님과 상법 개정 뭐 구체적인 더 이 진전이 있으면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